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말을 꺼냈을 때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한미동맹의 본질을 뒤흔드는 발언이었고 한국을 동맹이 아닌 단순한 돈줄로 취급하는 듯한 모욕이었죠. 70여 년 동안 함께해온 군사적 협력과 희생, 그리고 피로 맺어진 동맹이 한순간에 돈으로만 환산될 수 있는 거래로 격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의 뉘앙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현금으로 내라는 식으로 압박했는데 이는 마치 조폭이 보호비를 뜯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5,500조 원이라는 액수는 현실적으로도 터무니없습니다.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니까요. 미국은 동맹의 의미를 잊고 철저히 재정적 이해만을 기준으로 한국을 평가한 겁니다. 이런 요구를 받는 순간 한국 국민들이 느낀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종속될 수 없다는 강한 각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500조 원일까요? 단순한 주둔 비용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압니다. 그 속에는 주한미군 운영비, 무기 도입비, 후방 물자와 항만 사용료, 그리고 미국이 스스로 매긴 전략적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가격표를 붙여버린 겁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누가 누구에게 더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최전선 거점을 확보합니다.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바로 한반도라는 점을 미국 스스로도 잘 알면서 오히려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겁니다. 그 지적은 정확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철수한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게 될까요? 미국은 수백조 원의 군사 인프라를 잃고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방패를 잃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천궁-3, L-3, 현무-6 같은 자국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KSS-3 잠수함과 KF-21 전투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공백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주 국방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아니라 한국이 독립적 전략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면 단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에 이런 발언이 나오자 일본의 이시바 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내심 기대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버려지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선 조선 반도체의 배터리 강국이고 중국을 위협하는 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이 기회를 이용해 독자적인 길을 가느냐는 선택입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죠. 하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동맹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의도치 않게 한국 사회 전체에 자각을 심어줬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수탈당했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번 발언은 마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동시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21세기형 점령세를 낼 수 없다는 구호가 나오고 국민 여론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으로 우리를 존중한다면 이런 표현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워싱턴이 서울을 하나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지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현금기 정도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70년 넘게 함께 싸우고 피를 흘리며 지켜온 동맹의 무게를 단 한순간에 경멸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ATM이라는 은유는 국민 정서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등 세계가 탐내는 핵심 기술과 산업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AI 슈퍼컴퓨터를 돌리려면 한국산 HBM 메모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을 끌어들였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자마자 내뱉은 건 현금 요구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무시한 채 단순한 돈줄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모멸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보죠. 아베 시절 일본은 매번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하며 거액의 무기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이시바 정권도 같은 길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GDP 대비 군사비를 크게 늘렸지만 독자적 방산 기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일본처럼 돈만 되는 동맹이지 기술과 산업을 공유할 진정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을 ATM으로 취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을 능가할 산업 기반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여전히 봉건적 조공관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다릅니다. 과거엔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균형을 맞췄지만 지금은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왜 한국산 무기와 반도체를 사들이는지 보십시오. 그건 한국이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라 글로벌 중심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을 ATM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니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오만한 시각을 버리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도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허 위에 세워진 나라, 원조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나라라는 왜곡된 고정관념이 워싱턴 정치권 일부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 다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방산 수출 세계 4위, AI와 배터리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 이런 대한민국을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나라로 취급하는 순간 미국 스스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스스로를 ATM으로 보지 않게 만들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을 카드로 활용하거나 미군 기지 사용권에 대한 조건을 재협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에 너무 많은 걸 양보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건설비의 90% 이상을 한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미국은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는 한 미국의 시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미국은 갑자기 터무니없이 큰 액수를 요구했을까? 단순히 주둔 비용만 따져도 수백조 원 규모면 충분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5배, 10배에 가까운 숫자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비용 산정이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 즉 상대방을 압도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먼저 던지고 그 충격으로 협상 주도권을 잡는 앵커링 효과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 깊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5,5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협상 전술을 넘어서 미국의 구조적 재정 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지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자국 내 인플레이션 대응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국방비가 소요되고 국가 부채는 이미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동맹국에게 청구서를 돌리며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냐? 바로 한국이 가진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같은 전략 산업 때문입니다. 돈을 뜯어내면서도 기술과 산업은 유지하려는 속셈이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로 5,500조 원을 내면 미국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미국은 애초에 액수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심리적 압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한국은 내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을 협상 테이블 위에 앉히고 그 주도권을 잡으려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할수록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는 미국 없는 길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건 역사적 모욕이라고 반발한 게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시절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게 뭡니까? 미군 무기 구매 압박만 더 늘어났고 자주 국방 능력은 여전히 미국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도 만약 이번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돈만 내고 전략적 자율성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천궁-3, L-3, 현무미사일 등 독자적 무기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어 미국의 요구를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계산한 5,500조 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략적 가치라는 항목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자체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선, 북한 억제의 핵심 거점,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허브. 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서 한국에 청구한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얻는 전략적 이익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돈으로 지불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야말로 한국 덕분에 수조 달러 이상의 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태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고 일본 방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무기 판매 시장에서도 한국은 최대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워싱턴은 오히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니 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미국의 계산법이야말로 불공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500조 원 요구가 공개되자 한국 사회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정치권부터 거리의 시민까지 누구 하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역사적 모욕이다라는 강경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동맹이라는 가면을 쓴 갈취라며 성토했고 일부는 21세기판 점령세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분노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즉석으로 열린 촛불 집회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현금 기계가 아니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2000년대 초반 미군 범죄 항해 집회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논조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이번 사안을 국가 자존심을 건드린 초유의 사건이라 규정했습니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국을 협박하는 미국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지적했죠.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전문가들이 연일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한 국제정치학자는 만약 우리가 이번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은 독립국이 아니라 종속국이 된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가 트럼프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는데 이는 여야 지지층을 초월한 공감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 폭발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재협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이 상정됐고 여야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청와대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는 동맹을 존중하지만 그 동맹이 굴욕이 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장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미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내각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을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 자신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늘은 한국, 내일은 일본일 수 있다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미국-한국 갈등을 반기며 은근히 한국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중국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즉, 이번 분노는 단순히 반미 정서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국민적 분노가 실질적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일부 시민단체는 삼성, 현대, SK 등 주요 기업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기업들도 이 흐름에 동조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한 임원은 비공식 자리에서 만약 워싱턴이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미국 투자를 줄이고 유럽이 동남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기업 이해관계가 일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시적 분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우리가 가진 힘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모든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자부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미국의 요구는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를 결집시키는 불씨가 된 겁니다. 이건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반미 시위가 분열을 낳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국익 우선이라는 단일한 목소리로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500조 원 요구를 내걸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는 단순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 외교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전국에 중계되며 국민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사실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직설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미국에 맞선 대통령은 흔치 않았습니다. 과거 일부 지도자들은 늘 애매한 수사를 쓰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벽을 깨뜨린 겁니다. 저는 이 담화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더 이상 공짜 동맹은 없다는 말은 미국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국내 산업계와 국민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기술과 자주 국방 능력을 이제는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핵심 산업을 직접 언급하며 우리는 세계 경제와 안보의 필수축이라고 강조했죠. 그 발언을 듣는 순간 국민들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끌려가는 시대가 끝났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을 정면으로 자극하면 보복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미국은 이미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공급을 끊어버린다면 미국의 AI 산업은 한 달도 못 버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중단한다면 미국 자동차 시장은 즉시 마비됩니다. 즉, 미국은 한국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결단을 내릴수록 미국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은 이 현실을 미국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선언이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유럽 언론들은 서울이 마침내 워싱턴에 맞섰다라며 극찬했고
프랑스 외교 전문지는 21세기형 드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역시 한국의 결단을 지지하며 동맹은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심지어 NATO 내부에서도 미국의 태도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일본의 이시바 내각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립적 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의 존재감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순종적 동맹이니까요.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시진핑은 겉으로는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속내는 불안했을 겁니다. 한국이 진정한 전략적 독립을 이루면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맞서며 독자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중국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선언은 단순히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국민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담화 직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1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지지가 늘었는데 특히 60대 이상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지지율 상승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한국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은 그 기대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500조 원 요구를 내걸며 한국을 압박했지만 정작 바둑판 위에서 유리한 패를 준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첫째,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 기지 자체가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고 오산이 군산 공군기지, 부산 해군기지까지 포함하면 이는 동북아 전체를 감시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거점입니다. 만약 한국이 문을 닫는다고 선언하면 미국은 이 모든 전초기지를 잃습니다. 결국 미국이 더 절실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방산 산업입니다. 지금 미국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전기차, 심지어 차세대 무기까지 모두 한국산 핵심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비밀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공급을 중단하면 엔비디아, 인텔, 구글, 아마존 전부 멈춥니다. LG와 SK가 배터리 공급을 줄이면 테슬라와 GM이 서서히 붕괴합니다. 그리고 한국방산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3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요구는 협상력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맞대응 카드를 열어준 셈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건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진실입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자신들이 상전이고 한국은 피보호국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가진 산업이 기술이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일본의 이시바 내각은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하지만 정작 미국이 진짜 의존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일본은 기술적 독립성을 잃은 지 오래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미국이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때 협상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느냐는 우려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이미 한국은 독자 핵무장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자주 국방 의지가 강합니다. KSS-3 잠수함, 현무 6, L-3, KF-21, 그리고 EMP 전술무기까지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반면 북한은 낡은 무기체계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내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위협이고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쥔 이 전략 카드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미국에 맞서겠다는 구호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협상에서 카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기지의 임대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반도체 공급을 조건부로 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방산 수출의 우선권을 유럽이 중동에 주면서 미국에는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미국은 압박 대신 협력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한국에 공동방산 생산기지를 제안했고 BRICS 국가들 역시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군사, 산업, 금융 모든 분야에서 대안 네트워크를 확립하면 미국은 협상에서 강자가 아니라 약자가 됩니다. 그러니 트럼프의 5,500조 원 요구는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자주성을 강화할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A.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이후 국제사회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반도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한국 덕분에 전략적 이익을 누리는 걸까요? 미국은 늘 자신들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한국 덕분에 더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평택 요산 이 군산이 부산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략 거점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지를 철수시킨다고 선언한다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사실상 눈과 귀를 잃게 됩니다. 이건 미국에게 수백조 원 이상의 손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아직도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국이 미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립적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L3, 천궁3, 현무6, KSS3 잠수함까지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산 무기에 목을 매고 중국은 자체 기술은 있지만 신뢰를 잃었죠.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주 국방의 기반을 만들어놨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은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즉,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명확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늘 미국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불안 속에 살았지만 사실 미국이 더 불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이 유럽이나 BRICS와 본격적으로 손을 잡는다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무너집니다. 유럽 국가들이 벌써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브라질과 인도도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언제든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점은 단순히 안보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조차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AI 훈련용 슈퍼컴퓨터, 금융 거래 서버, 심지어 국방부의 전술 데이터 센터까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끊으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붕괴합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느냐라는 질문은 안보를 넘어 경제, 산업, 기술 모든 차원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심리전을 펼칩니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두려움을 심으려 하죠. 그런데 이건 과거 방식입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라면 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GDP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6위권, 반도체 조선 배터리 세계 1위. 이런 나라가 왜 여전히 미국의 보호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지켜주는 거라고 말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당당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짜 동맹은 없다라고 선언한 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바꾸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한다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독립국가의 자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500조 원을 요구하며 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었을 때 미국 내 전략가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물러난다면 가장 먼저 웃는 쪽은 바로 시진핑과 푸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동맹의 땅이 아닙니다.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전선입니다. 평택이 오산, 이 군산, 이 부산 기지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미국은 동북아에서 사실상 눈과 귀를 잃게 됩니다.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의 항모전단이 아니라 한국 땅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그곳에서 발진하는 전략 폭격기와 정찰기가 중국의 심장부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이죠.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한국과 미군의 감시망에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 극동 전략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우리는 미국의 ATM이 아니다라며 미군 철수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전략적 전초기지를 잃는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통해 동북아 전체를 통제하고 일본과 괌, 하와이까지 이어지는 전략 사슬을 완성합니다. 만약 한국이 빠진다면 이 사슬은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러시아는 태평양 진출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게다가 한국의 방위 능력은 미국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 없이도 버틸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죠. 워싱턴 전략가들은 이미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거나 KSS-3 잠수함과 현무6 미사일로 자주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순간 미국은 한국을 통제할 명분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시바 정권은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 자신들이 미국의 대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고 자주 국방 능력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일본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 사실을 무시한 채 한국을 협박하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전략적 판단 미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주둔한 미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매년 수십 차례 한국 인근 해역에 군용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미군 기지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독자적 군사력을 강화하겠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물러났다는 상징적 승리를 얻게 됩니다.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사실 미국이 요구한 5,500조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만약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면 한국은 그 돈을 무조건적인 보호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건부 투자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거액을 지불할 경우 반드시 얻어야 할 권리와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핵심 군사기술 이전입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핵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기술을 포함해 미국이 지금까지 공유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한국이 요구해야 합니다. 5,500조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방위비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보 주권을 보장하는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해구산의 공동 통제권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지켜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버튼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낸다면 그 해구산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통제해야 한다. 즉, 전시에 미국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핵무기 동맹국이 되는 것이고 자주 국방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카드입니다. 우리가 5,500조 원을 현금으로 낸다는 건 곧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대가로 무역 특혜와 공급망 주도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대한 완전한 무관세 접근,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우선권 보장, 그리고 AI 우주 산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는 순간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조건은 충분히 관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적 무기화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8위권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원화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에 5,500조 원을 지불한다면 그 대가로 원화를 국제 결제망에 포함시키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화를 달러, 유로, 위안과 나란히 글로벌 금융의 중심 통화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방위비가 아니라 한국 금융의 위상을 세계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됩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겠는가? 라는 회의론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현대, SK, LG가 미국 내 투자를 줄이거나 철회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미국 증시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본 이탈과 공급망 붕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치밀하게 금융과 산업 카드를 묶어서 제시한다면 미국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이야말로 21세기형 금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동맹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경제와 금융을 무기화할 수 있는 나라만이 진정한 전략국가가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지만 한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 없는 돈은 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독립국가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 사태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본다면 오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실질적인 재정적 필요를 넘어선 심리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는 협상에서 늘 사용하던 방식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터무니없이 큰 요구를 먼저 던져 상대를 충격에 빠뜨린 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끌어내는 방식이죠. 이른바 협박형 협상술, 시트다운 니고시에이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대상이 한국이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흔들면 쉽게 양보할 거라 착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협상은 심리전이라는 공식을 굳게 믿습니다. 뉴욕 부동산 시절부터 그는 상대가 놀라 자리에 못 앉게 만들라는 전략을 즐겨 썼습니다. 이번 5,500조 원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압박하면 어쩔 수 없이 양보했지만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술이 한국을 겁주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사회 전체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협상술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거대한 숫자에 압도당해 스스로 방어적 위치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동맹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협상력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라 동맹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뿐 아니라 유럽, NATO 동맹들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유럽 언론은 트럼프는 한국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려 했지만 오히려 워싱턴이 동맹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내일은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방식은 동맹을 고객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논리죠. 그러나 국방과 외교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이걸 깨뜨린 순간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하필 한국을 상대로 이런 심리전을 펼쳤을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면서도 동시에 시험대로 삼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트럼프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 의존적이라고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 본 겁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위 체계를 갖추고 있고 경제의 산업적 힘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잘못된 계산으로 심리전을 펼쳤다가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협상술일 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자살행위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미 국방부, CIA, 심지어 의회까지 모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결국 현실에서는 한국이 협상에서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런 과장된 요구는 한국이 더 당당히 조건을 내세울 기회를 주는 셈이죠.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며 5,500조 원을 요구했지만 정작 진짜 권력은 한국 기업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군사기지와 무기체계는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군의 전투기, 미사일 방어망, 핵심 지휘통제 시스템, 심지어 위성 네트워크까지 모두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죠. 예를 들어 F-35 전투기만 보더라도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칩 대부분이 삼성 ESK 제품입니다. 만약 공급이 끊기면 미국의 최첨단 전력은 철덩이에 불과해집니다. 이걸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를 때도 첨단 무기 체계가 원활히 작동한 건 한국의 반도체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무모하게 5,500조 원을 요구하자 삼성 내부에서는 미군 기지도 반도체 없이는 멈춘다라는 메시지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발언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최강 무기이자 협상 카드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고 돈만 내지만 한국은 달라요. 우리는 세계 최고 기술을 무기로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삼성이 진짜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미군의 첨단 무기는 일시적으로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목표를 추적하지 못하며 이지스 구축함의 전투 시스템도 마비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의 금융망과 통신 인프라까지 위협받습니다. 월가의 초고속 거래 시스템, 구글, 아마존의 데이터 서버, 그리고 AI 훈련 시스템 모두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반도체는 총알보다 강한 무기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의 칩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까지 나서면 미국은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이미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현대차도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가동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경영 결정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경고입니다. 한국을 ATM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칩과 배터리로 반격할 것이다. 흥미로운 건 국제사회가 이 카드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언론은 삼성이 반도체 공급을 무기화한다면 미국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불안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이 미국 반도체 공급을 줄이면 나스닥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협상력을 높이려 던진 카드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반격 카드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동맹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왔지만 21세기 동맹의 힘은 기술과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이제 칩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결코 가지지 못한 힘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무기에 기대고 있고 중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가 탐내는 기술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감히 우리를 ATM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500조 원 요구가 알려지자 가장 먼저 놀란 건 한국 국민이었지만 그 다음 충격을 받은 건 오히려 유럽 동맹국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한미 간의 분쟁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 전체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워싱턴은 동맹을 ATM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고, 브뤼셀의 외교 관료들은 오늘은 한국,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이례적으로 서울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공식 성명을 내며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NATO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은 이미 한국과 방산협력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며 오히려 한국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산 무기를 강매하면서도 동맹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였죠. 유럽의 시각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가 이미 명확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이 한국 편을 들었을까요? 첫째, 한국이 제공하는 실질적 이익이 큽니다. 방산 수출 속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무기 수출 계약을 맺고도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불과 1에서 2년 만에 실제 장비를 전달합니다. 유럽은 지금 러시아와 전쟁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정치 외교적 간섭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순수한 상업적 계약으로 접근합니다. 이 차이가 유럽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요인도 있습니다. EU는 이미 한국과 FTA를 맺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장면은 곧 유럽에도 닥칠 수 있는 미래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은 한국 편을 드는 것이 곧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제3의 선택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이시바 내각은 유럽이 한국을 지지하는 모습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일본은 늘 우리가 미국의 제1동맹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유럽조차 일본보다는 한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무기는 비싸고 납품이 느리며 무엇보다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죠. 그래서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제 미국의 대체 동맹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국제 질서의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동맹을 돈줄로 취급한다면 유럽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NATO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NATO의 확장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니라 대서양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5,500조 원이라는 황당한 청구서를 들이밀자 한국은 단순히 분노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즉시 만약 미국이 끝까지 강경 노선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가정하에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는 다자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유럽, BRICS, 심지어 중동 국가들과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로 국방부와 외교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의 다변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UAE, 사우디와도 장거리 미사일 및 방공 시스템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공동 운명체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은 유럽 중동과 군사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목을 메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경제 금융 측면에서도 플랜 B는 가동 중입니다. 정부는 원화를 국제결제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럽 및 아시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한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금융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삼성과 SK는 미국 투자 규모를 줄이고 EU와 동남아시아로 자본을 이동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미국 의존을 줄이는 실질적 탈미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군사적 측면에서도 자주 핵무장 카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정책은 아니지만 국회와 학계에서는 만약 미국이 계속 우리를 협박한다면 한국은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SS-3 잠수함과 현무 6 미사일, 그리고 이미 확보한 원자력 기술은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길을 택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오히려 이런 논의를 촉발시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제 대답은 이미 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이미 세계 10위권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없이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플랜 B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NATO 일부 회원국들은 한국과의 직접 안보협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면 유럽이 한국을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또 BRICS 국가들도 한국을 환영할 겁니다.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신뢰를 얻고 있고 러시아와도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 없는 국제 질서에서도 충분히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탈미와 자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500조 원 요구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워싱턴은 마치 절대적 우위를 점한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강력한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담화,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반격 신호가 이어지자 상황은 급속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내 언론조차 트럼프의 요구가 동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고 의회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피보호국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후 통첩을 고수하는 대신 협상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이죠. 실제로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트럼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은 단순한 금전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생명선이라고 강조했고, 국무부 고위 인사도 협력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마저 트럼프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는 자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지자 트럼프 진영도 점차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카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신호, 현대차가 미국 내 전기차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언급, 그리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재협상 특별위를 구성하겠다고 나선 것이 워싱턴을 압박했습니다. 더구나 유럽과 NATO의 지지까지 공개적으로 쏟아지자 미국은 고립을 피하기 위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은 외교적 역풍을 맞고 협상 카드로 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태도는 현금 요구에서 기술 경제 협력 논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측은 한국과 공동으로 AI 반도체 개발, 우주 방위 협력, 사이버 안보 연합 체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돈만 원했던 미국이 이제는 기술과 전략 협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이건 누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이 버티고 반격했기 때문에 미국이 내려온 것이지 미국이 은혜를 베푼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태도를 바꾼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물러난 걸까요? 제 생각엔 후자에 가깝습니다. 트럼프식 협상술의 특징은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확실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위비 협정에 과도한 청구 불가 조항을 넣거나 공동기술 개발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명문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다시 무리한 요구가 나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분명해진 건 한국이 더 이상 끌려다니는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돈 요구에는 굴하지 않고 기술과 전략 협력이라는 실질적 의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만 보며 거액을 지불하지만 한국은 협상판을 바꿔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 장면을 보며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립적 협상력을 갖추는 순간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5,500조 원 사태는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한미동맹의 본질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야 할 약소국 정도로 인식했고 때로는 돈 내는 고객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 1에서 2위를 다투고 있으며 군사력 또한 KSS-3 잠수함, 현무유, KF-21 같은 전략 자산으로 미국이, 중국이, 일본 못지않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을 더 이상 ATM 취급한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미국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담화, 국회의 초당적 결집, 그리고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의 강력한 대응이 맞물리면서 결국 미국은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동맹의 본질이 거래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군사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NATO가 한국 편에 서면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주체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본의 이시바 내각은 여전히 미국의 거액을 바치며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주 국방 능력을 상실하고 미국의 무기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일본보다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 잘 듣는 동맹보다 자주성을 가진 동맹을 국제사회가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도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부속국 정도로 여겼지만 이번 사태에서 한국은 미국과 맞서며 독자적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중국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립적인 전략 강국으로 자리매김할수록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 언론에서는 한국이 이제 미국을 선택할지 자립을 선택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논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더 이상 얕볼 수 없는 국가로 인식된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끌려다니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카드, 즉 반도체의 배터리, 방산이 금융을 활용해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한국이 주권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맹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돈을 내라는 요구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재편될 것입니다.